야, 니들 미아동 사는 게 자랑이야? 수준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 집안을 무시해버린 오선자 씨. 광교 신도시 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남을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죠. 친정아빠 서태석은 너무 화가 났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결국 양가는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오선자의 집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선자 씨, 전세 보증금 12억 원 전액 압류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남산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정식 레스토랑.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선자는 손목에 찬 화려한 금장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건너편에 앉은 서연의 부모를 훑어보았습니다. 서태식과 김은숙 부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선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전에 알아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구축 아파트에 산다는 것. 그 순간부터 오선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아들 강민우가 서연과 결혼하면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선자의 시선은 자꾸만 서태식 부부의 옷차림과 손목, 그리고 가방을 훑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선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어르신, 미아동 쪽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은숙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살던 동네라 정이 들어서요. 오선자는 손목시계를 슬쩍 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는 동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 동네 아파트 총 같은 곳 갖고 계셔봤자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강민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오선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태식은 여전히 찻잔을 들고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오선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잔잔한 시선이 오선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태도가 오선자에게는 더욱 우습게 보였습니다. 반박도 못하는 걸 보니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광교 신도시에 살아요. 요즘 핫한 동네죠. 전세지만 12억짜리 아파트예요. 제가 의류 도매업체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들어갔고요. 오선자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로 9억을 굴리고 있다는 것, 리조트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는 것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에서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서태식 부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은숙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서태식은 아내를 향해 잠깐 눈빛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서태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는 동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오선자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사랑이요? 성실히 밥 먹여주나요? 요즘 세상에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봅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나가 계세요. 제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서태식 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태식은 강민우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오선자는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민우가 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연이 부모님한테 너무 심하셨잖아요. 오선자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날 밤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미아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은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정 가진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선자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의 모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오선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라운지는 VIP 고객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오선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상견례 때 보았던 그 금장 시계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서연 씨. 앉아요. 오선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오선자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광교 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전세금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12억 원. 서연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너희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오선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강민우와 함께 계획했던 것은 소박한 투룸 전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니.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선자는 서연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요. 양가에서 절반씩만 부담하면 돼요. 우리 쪽에서 6억, 서연 씨 집에서 6억. 공평하잖아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6억을 부담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미아동 아파트가 전 재산인 부모님께 그런 금액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작은 집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민우 씨랑도 그렇게 약속했고요. 오선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높은 수익률과 큰 평가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9억을 투자에 굴리고 있어요. 리조트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고 우리 민우 결혼은 제대로 시켜주고 싶거든요. 오선자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미아동 아파트 갖고 있어봤자 뭐하니? 팔아서 전세금에라도 보태면 좋잖아. 그게 서연 씨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집을 팔라는 말. 그것도 자신들의 결혼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 그런 부담 드릴 수 없어요. 오선자는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그날 밤 서연은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12억 전세 요구, 부모님 집을 팔라는 말까지. 강민우는 전화기 너머로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어머니한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우리 계획대로 하자고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강민우가 어머니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성타워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 한상철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오선자 사업체 실태조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선자 씨 사업체 조사 결과입니다. 서태식은 고개를 들어 한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상철이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서태식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 부풀리기,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금 체납 기록까지. 오선자가 자랑하던 화려한 삶의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파일을 덮고 한상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식의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한상철 실장이 건넨 그 파일에는 오선자의 사업체 실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태식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 부풀리기, 과도한 접대비, 법인 자금 횡령까지.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명품 쇼핑이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최근 4개월간 세금도 체납한 상태였죠. 한상철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도 상당합니다. 이자를 4개월째 연체 중이고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총 5억 원이 넘습니다. 서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나 조급함이 없었고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만이 떠올랐죠. 상견례 때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서태식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서태식은 파일을 덮으며 한상철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사채 채권을 매입하십시오. 조용히 진행하고요. 한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광교 신도시 아파트 거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들이 급락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죠. 마이너스 수익률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오선자는 황급히 화면을 터치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금 부족. 반대매매 진행.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선자는 황급히 증권사 앱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늦었고 신용거래로 산 주식들이 강제로 매도되었으며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메시지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반대매매 완료. 계좌 잔액 제로. 대출 잔액 2억 3천만 원. 오선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9억을 굴린다고 자랑하던 주식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바뀐 것이고 숨이 막혔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수익률이 좋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고 오선자가 투자했던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기사였죠. 리조트 개발 사기 의혹. 조합장 어씨 해외 도주. 오선자는 기사를 클릭했고 그녀가 회사 자금 3억을 투자했던 바로 그 사업이었으며 기사에는 조합장이 투자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고 피해자 명단에는 오선자의 회사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죠. 오선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으로 2억이 날아가고
리조트 투자금 3억도 회수 불가능이니 순식간에 5억 원이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선자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한상철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냉정하고 정확한 인상의 남자였죠. 오선자 대표님이십니까? 한성개발 한상철입니다. 오선자는 한성개발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상철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사채 채권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원금 4억 원과 연체이자 포함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오선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사채를 쓴 것은 사실이었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빌렸던 돈이었으며 그런데 그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죠. 오선자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기요. 이자는 다음 주에 낼 예정이었어요. 곧 리조트 사업에서 배당금이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상철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표정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으며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4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리조트 사업은 사기로 밝혀졌고요. 회사 자금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장 회원권 명품 구입, 해외여행까지 처리하셨더군요. 오선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상철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오선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결제 내역까지 모두 회사 돈이었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확인됩니다. 사업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일 이내에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오선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목구멍이 조여왔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급한 상황이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죠. 오 대표님, 요즘 소문 들었어요. 제 형편도 어려워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오선자는 거울 앞에 섰고 손목에 금장시계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명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증명하려 할수록 모든 것이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화려했던 성이 빠르게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한때 자신만만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초라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오선자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광교 신도시 아파트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선자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 쪽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무언가를 붙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에는 붉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종이를 떼어내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압류 통보서. 사채 빚 때문에 전세금을 받을 권리마저 압류된 것입니다. 오선자는 종이를 구겨 쥐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일까지 2달이 남았는데 벌써 압류라니. 그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1층 경비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주인이 누구예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경비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한성개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예요. 직접 연락하시려면 한성개발 쪽으로 전화하셔야 할 거예요. 한성개발. 오선자는 그 이름을 되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한성개발을 입력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떴습니다. 오선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뉴를 훑어보았습니다. CEO 인사말, 회사 연역, 사업 분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CEO 인사말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오선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서태식의 인자한 미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성개발 대표이사 서태식. 오선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아동에 산다던 그 남자가 한성개발 회장이라니. 오선자는 급하게 회사 소개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한성타워 보유, 강남 오피스 빌딩 다수, 서울 전역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오선자는 황급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한성개발 서태식 회장님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개발이요? 한성타워 서태식 회장님 말씀이세요? 서울에서 제일 큰 부동산 재벌이신데요. 왜 갑자기? 오선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견례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아동 촌놈, 아파트 촌, 재산도 아니라고 비웃었던 그 말들. 오선자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사람을 미아동 촌놈이라고.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어떨까? 오선자는 급하게 서류 뭉치를 뒤졌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건물주 이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계약서에는 대리인 한상철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스마트폰으로 건물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오선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쓰여 있는 이름. 서태식. 광교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업하던 건물도 서태식 소유였습니다. 오선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서태식의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증명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선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무지함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상철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압류 절차 진행 중. 이번 주 내 퇴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선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광교 아파트도 사업하던 건물도 모두 서태식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더 큰 재앙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선자는 광교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전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압류된 상태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선자와 남편 오병수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한때 자랑하던 12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캐리어 안에 든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금장시계도 이미 급전 마련을 위해 중고 매장에 팔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병수는 벤치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선자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끈 부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명품 코트를 입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자신이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선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빛전자 인사팀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오선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씨 어머님이시죠? 민우 씨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오늘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오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우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무단결근 같은 건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선자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지만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오선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병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오선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우리 민우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오선자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선자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환자분 최근 대리운전을 하셨다고 하던데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선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리운전. 강민우가 대리운전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몸을 혹사했던 것입니다. 오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우가 대리운전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는 4,500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와 함께 수술비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4,500만 원. 오선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제로,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선자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허영이 결국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오선자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서연은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주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선자는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그 여자가 지금 아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서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오선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진짜였습니다. 오선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강민우의 회복은 더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선자에게는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수술이 끝나고 강민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선자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어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들. 오선자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선자는 병원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오병수는 어디론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고 서연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강민우를 돌봤습니다. 오선자는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아동 아파트 팔라고 했던 것, 격이 맞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것. 그런데 지금 아들의 생명을 구한 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원무과에서 오선자를 불렀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수술비 4,500만 원, 중환자실 입원비, 각종 검사비와 약값을 합쳐 총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천만 원. 지금 오선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연 씨께서 이미 수술비는 결제하셨고요. 입원비 부분은 아직 미납입니다. 퇴원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청구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이미 4,500만 원을 냈고 남은 입원비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오선자는 서연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오선자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오선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선자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어떤 말도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 씨 상태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오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지? 내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선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선자는 병원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병수에게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오선자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옷이 젖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성타워였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오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꼭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 회장님 비서실로 연락하셔서 일정을 잡으셔야. 오선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나와 건물 옆 지하 주차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차단기 앞에 섰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오선자의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선자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서태식 회장이 퇴근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 기회가 오기를.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차가 차단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태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비에 젖은 여자가 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선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튀어 올랐습니다. 한성타워 지하 주차장 입구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검은색 세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오선자였습니다. 흠뻑 젖은 명품 코트가 흙탕물에 더럽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자랑하던 그 코트였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서태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엉켰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민우만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오선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회장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시했던 것. 서연에게 못되게 굴고 미아동 아파트를 팔라고 강요했던 것.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허영의 날들. 모두 다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식은 차에서 내리려고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렸습니다. 오선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서태식은 차창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가 살렸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아이가 우리 민우를 살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4,500만 원을 그 아이가 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서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그 아이 심성이 참 곱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민우가 회복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태식 회장은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오선자의 목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허영 때문에. 우리 민우가 대리운전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서태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자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서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로 서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창을 올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자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차의 후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선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오선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분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우스운 짓을 했을까요? 자신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들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선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적어도 기회는 얻었습니다. 내일 회장님 사무실로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오병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아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요? 왜 이렇게 젖었어? 오선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민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안색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선자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엄마가 제대로 할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오선자는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오선자는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상철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상철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오선자 대표님,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병원비 전액을 회장님이 대신 내주고 오선자가 일하며 갚아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직종은 한성타워 환경미화팀이었습니다. 월급의 60%를 병원비 상환에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선자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한상철 실장이 테이블 위에 놓은 서류는 2장이었습니다. 차용증과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서태식 회장이 병원비 전액을 대신 내주고 오선자가 일하며 갚아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직종은 한성타워 환경미화팀이었습니다. 월급의 60%를 병원비 상환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고 이사님께서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성실함으로 성의를 보이시면 됩니다. 한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오선자는 한성타워 지하 미화원 라커룸에 섰습니다. 거울 앞이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금장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천천히 시계를 풀었습니다. 한때 자랑하던 그 시계였습니다. 상견례 때 서태식 부부에게 과시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커 깊숙이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의 허영심도 함께 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선자는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한성타워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사무실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한때 명품을 걸치고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파란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선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우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한성타워 회장실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서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빚과 제 병원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서태식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일어나십시오.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민우 씨도 몸 회복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서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성타워 보안팀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우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강민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한성타워 보안 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자와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들의 제복 입은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우와 서연은 작은 반지하 원룸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 사람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아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민우 씨, 반지하면 어때?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강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정말 행복해. 진심이야.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2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한성타워 미화원 휴게실에서는 오선자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 미화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 선생님, 아들분 보안팀에서 일한다며요? 잘생기던데요. 오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우리 민우 착해요. 며느리도 예쁘고 착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민우 씨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오선자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선자는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들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허영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는 2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나누는 컵라면이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던 이유는 그곳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가진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